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면 미국의 고민과 미국의 비전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미국 혼자 하기 힘든 거죠. 미국은 예전만큼 돈이 없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 기꺼이 갑니다. 사우디 같은 나라는 왜 돈을 태울까? 그냥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빨대를 꼽는 거죠. 아르테미스는 2027년, 8년 그 무렵에 진짜 달로 갑니다. 그게 성공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역사는 굉장히 비정하거든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비정해요. 막 얘기하다 보면 저도 막 가슴이 떨리거든요. 예를 들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죠. 한 사회가 확장의 한계에 도달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내부적으로 기득권과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든지 내부적인 힘을 합쳐서 밖으로 나가든지 이거는 거의 예외 없어요. 근데 지금 인류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미 망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차 세계대전은 언제 벌어지는 거냐고. 누군가가 내가 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체계나 공격체제를 완성했어 라고 믿는 순간 3차 세계대전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내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힘을 합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80억이라는 사람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80억 명이 다 2024년 5월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투자하고 정책 만들고 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파운데이션인가 하는 소설을 썼을 때가 1942년입니다. 그때 이미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 씨앗이라도 뿌리지 않으면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이미 거대한 흐름이 기울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바다라고 하는 유한한 공간을 선점한 서구의 작은 나라들이 500년 동안 인류의 문명을 선도해 왔어요. 끝이 없는 무한한 공간인 우주를 처음으로 선점하는 국가와 이런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영향력이 500년에 그칠까? 어쩌면 그보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대항해 시대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룰을 범하는데 더 어이없는 건 뭐냐? 그분들의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바보죠? 누가 더 무책임한 거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달 산업 개발, 달 개발 사업, 그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잖아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면 미국의 고민과 미국의 비전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결국 달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미국 혼자 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갈 방향이지만 미국도 수십 년 동안 그걸 안 했었잖아요. 왜 안 했죠? 결국은 달이라고 하는 공간을 처음에 경제적인 관념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에요.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결국은 어느 나라 국가가 좀 더 자존감을 가질 것이냐. 이게 막말로 가오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스탈린이 우리가 훨씬 쟤들보다 탁월하지. 야, 우리가 핵무기에서 뒤졌어? 우주 개발은 우리가 앞서가야 돼. 그래서 결국 우주 개발은 소련이 앞서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케네디 때 야, 우리가 뒤지는 건 절대 안 되지. 달에는 우리가 먼저 갈 거야. 냉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나라가 자존심 싸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결국은 거기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미국은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단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제2의 대항해 시대는 가오 비즈니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머니 비즈니스인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원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주에다가 깃발을 꽂기 위한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예전만큼 돈이 없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힘도 없죠.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맹 국가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8개 국가가 시작했거든요. 2022년 고무렵에 보면 우리나라도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22개 국가인가랑 같이 해요. 22개 국가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최근에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그 같이 하는 국가가 40개로 늘었더라고요. 아, 더 늘었어요. 뭐 잘하면 그냥 앞으로 우주 유엔 만들겠다 거의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의 힘으로 못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혼자 하고 싶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독점의 매력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좀 특이한 게 있죠.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오픈 소사이어티가 갖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쉐어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큰 뭔가를 얻을 수가 있다. 파이가 오히려 더 파이를 훨씬 커짐으로써. 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독자 개발을 하니까 뭐 쓸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래봐야 한계가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야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일본 같은 나라 기꺼이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혼자의 힘으로 민주국가가 우주 개발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하나의 파트너로서 거기에 그게 주식회사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지분을 두 번째 받겠다. 지주, 세 번째 주주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되게 특이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하고 사우디가 들어가 있어요. 네. 특이하잖아요. 지금 에너지 산업으로 제일 떼돈을 벌고 있는 사우디 같은 나라는 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데다가 돈을 태울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이 사이가 그렇게 좋은가요? 사이가 좋지도 그렇죠. 않아요. 이거는 그냥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사우디는 돈이 있고 미국은 비전이 있고, 사우디는 석유밖에 없고 미국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척할 힘이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정말로 석유 시대가 끝나면, 언젠가 끝나겠죠. 지금이야 여전히 석유가 너무 파워풀하지만 석유가 이렇게 파워풀해진지도 사실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게 100년 후에도 이렇게 파워풀할 거다? 석탄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꿨지만 지금 석탄이 석유보다 중요한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약간 보험 드는 느낌도 나네요. 그렇죠. 보험을 들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 드는 거예요. 사우디.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서 우주에서 뭐가 개척되더라도 결국 사우디는 석유가 떨어지거나 에너지원이 대체돼도 결국 우리는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빨대를 꼽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개국인데 2022년에 22개였는데 이제 40개로 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 3년 뒤에는 몇 개 국가가 될까요? 아르테미스는 2027년, 8년 그 무렵에 진짜 달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성공한다면 네.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 완전히 달 개척 사업을 새롭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너도 나도 미국한테 이제 구애를 하겠죠. 우리도 좀 껴달라고. 그러면 미국은 특별하게 기여하는 일이 없어도 거기다 이름 붙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하는 우주 개척이라는 거는 미국 개인의, 미국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되게 다른 게, 중국은 입으로 전 인류를 얘기해도 그게 별로 공감이 안 가요. 근데 미국이 전 인류를 얘기하면 그래도 훨씬 공감이 가는 그럴싸해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United for Peaceful Exploration of Deep Space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Peaceful Exploration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평화롭게 개발하고 개척할 거야. 누구랑? 같이. 그러니까 40개 국가 깃발이 쫙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아 왠지 미국이 좀 더 믿음직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미래 리더십일 네. 것 같아 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또 가봐야 아는 문제인데, 근데 중국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좀 불가능하죠. 이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현세 인류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인 소명이다라는 말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너무 큰 얘기라 뭐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야 너무 웃기지 않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음의 준비가 되긴 됐어요, 지금? 아, 마음의 준비가 이제까지. 되셨나요?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개척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동부의 13개 국가로부터 13개 식민지로부터 시작해서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 미시시피 강을 향해서 미시시피를 넘어서 태평양까지.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북아메리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개척했을 때 그때 미국인들은 이제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역사는 굉장히 비정하거든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비정해요. 막 얘기하다 보면 저도 막 가슴이 떨리거든요. 저는 지금 충분히 그렇게 비정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죠. 한 사회가 확장의 한계에 도달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기득권과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든지, 내부적인 힘을 합쳐서 밖으로 나가든지. 이거는 거의 예외 없어요. 역사적으로 안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여건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일어나는 게 혁명 혹은 내전,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개혁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대부분 혁명이나 내전이나 이런 걸로 망가지고 새로 집을 짓는 게 쉽지 집을 고쳐 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바깥에서 새로운 영역을 얻거나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류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렇죠. 민주주의도 그렇죠.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미 망했고 네. 그러니까 독재라는 시스템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람들이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전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계적인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이에요. 결국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큰 안목으로 보면 제국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그 기본 틀을 깨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 국가로서의 독일이 나온 거고 독일이 그걸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 싸우면서 진이 다 빠진 거고 그러면서 20세기에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념의 국가, 이념의 제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미국이고 공산주의를 내세운 소련이고 이 두 나라가 어쨌든 그 이념을 토대로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냥 그 국가에 머문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네. 공산주의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세계. 이러면서 투쟁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왜 지금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까? 핵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핵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미국과 소련이 싸웠을 때, 미국과 중국이 투쟁했을 때 어쩌면 정말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차 세계대전은 언제 벌어지는 거냐고. 그건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핵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체계나 공격체제를 완성했어 라고 믿는 순간 3차 세계대전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내부로도 그렇고 인류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빈민 부익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면 결국은 인류 문명은 계속해서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결국은 이 내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힘을 합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억 명의 인류가 힘을 합쳐서 그냥 태양계라고 하는 무한한 공간으로 나가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안에서 굳이 뭐 옥닥복닥 안 해도.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훨씬 멋지게 얘기하죠. 1조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1조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이 있어. 인류의 문명은 거기서 새롭게 시작될까? 왜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드넓은 우주를 봤을 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지구에 사는 이 개미 같은 저희들은 네. 그렇다면은 너무 이건 약간 대비를 이루지만 반 재밌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우주 항공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투자를 옮기는 걸로 저희는 어떤 기여를 한다라고. 그럼요. 이미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죠. ETF도 제 사고. 주변에도 많이 하죠. 그런데 나 우주 사업에 투자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되게 특이한데 이 사람이 2019년 2월인가 그때 이제 뉴욕에 가면 예일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일 대학교와 다트머스 대학 졸업생들만을 위한 진짜 그 이제 똑똑한. 영국과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서구 문화의 특징이잖아요. 클럽 문화. 그 뉴욕에 그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주 잡지에 아주 유명한 선임 기자가 무슨 강연회 같은 걸 열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클럽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춤추는 클럽이 아니고 춤추는 건 아니죠. 소셜 클럽, 소셜 영국 클럽. 같은. 네, 그렇죠. 네. 영국 그래서 이제 신사. 거기 멤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게 그때 이제 외신에는 자세히 소개가 됐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몇몇 매체에만 그게 소개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뭐예요? 당신들이 아마존에서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하는 거는 미래의 우주, 인류 문명 개척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뭐 하나 사면은 그게 그렇죠. 그 돈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인류의 문명.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물건을 정말... 팔려면 이렇게 팔아야 된다. 진짜. 야, 물건 하나를 근데 그건
마음 저는 가슴이 웅장해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네. 제가 예를 들고 싶은 얘기는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을 봤을 때 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첫 번째 중요한 전쟁이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와 서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전쟁인데 그 전쟁 중에 두 번째 전쟁, 포에니 전쟁은 3차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이 한니발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네. 한니발이 먼저 공격을 했고 로마를 사실상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었고 그러나 로마는 거기서 버텼고 그러다가 스키피오라고 하는 탁월한 또 다른 천재 장군이 나와서 이 장군이 역공을 취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로마가 이기게 되는데 그 스키피오,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니발의 근거지인 스페인을 공격할 때 카르타헤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네, 있어요. 네. 그 뉴 카르타고라는 뜻인데 여기가 한니발의 어떻게 보면 근거지의 핵심이거든요. 거기를 공격할 때 부하들 앞에서 한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고대 로마의 역사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지금 스페인에 있는 작은 성 하나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작은 일이죠.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해서 성공하면 우리는 스페인을 갖게 될 거다. 스페인을 갖게 되면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아프리카를 갖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은 지중해 전체를 갖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렇죠. 내 이 한 행위가 지중해 전체를 향한 첫걸음인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은 정말 위대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그런 위대함을 던지는 리더십이 사실은 거의 실종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역사를 비추어 보면 그렇죠. 근데 결국은 리더의 크기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 구성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회의 수준과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특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예전에 선원들을 바다로 나가게 할 때 유능한 리더는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줘서 그들을 움직였다라는 그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갔다 오면 어마어마한 부와 이거를 다 그렇죠. 가질 거다라고 해서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욕망을 어마어마하게 자극하는 거죠. 네. 근데 서구 사회는 그 역사적 경험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배를 타고 떠나가면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역사학자가 쓴 세계적인 학자가 쓴 통계학에 의하면 그냥 50% 죽는다는 거예요. 반은 괴혈병이라는 거를 맞다. 발견하기 괴혈병. 전까지는 그냥 통계적으로 50%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혈병이라는 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1700년, 50년대, 60년대에 발견하기까지는 350년 동안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의 항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불어넣어준 이 말도 안 되는 꿈, 탐욕에 대한 어떤 호소, 네. 아니면 국가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든지, 그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구 사람들은 생각보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 도전자라고 하는 거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척정신과 도전 정신. 개척과 도전과 용기 없이 세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가 개척정신, 도전정신 이런 거를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개척과 도전과 이런 거는 정말 다 20세기 유산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방어하기에만 도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그게 기본적으로 농경사회, 정주민족의 특징이고 굳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 우리는 사실은 근처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어딘가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어요. 그냥 일본 넘어 태평양이고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가면 만주라는 허허 벌판에 거기 넘어가면 중국이고 북쪽으로 가면 시베리아인데 어딜 갈 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그냥 그리스처럼 섬이라도 많든지 아니면 뭐 밖에 바로 다른 대륙이 보이든지 이태리나 스페인처럼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해볼만 했겠지만 사실은 지형학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전정신이라든지 개척정신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교육문화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 가르치면서 야, 너 개척가가 돼야 돼. 너 도전해야 돼. 남들이 가자는 길 가.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 그게 너의 모든 그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거를 목표로 다 살아요. 애들이.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뭐가 있겠어요? 개척과 도전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컨셉이 있죠. 어디까지 가는 게 우주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예약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미 예약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굳이 우주까지 갔다 오겠다라는 그 심정. 전 안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주인이 되겠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굉장히 요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작년에 이제 워싱턴에 갔을 때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 시스템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우주항공박물관하고 자연사 박물관인데 네. 우주항공박물관은 돈을 내지는 않지만 예약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잘라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그 1910년대, 20년대에 비행사고로 죽었던 그 파일럿들의 리스트가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만들고 20년 되기 안짝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랐고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기리고 그렇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게 딱 보면서 문화네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개 죽음했네? 아니요. 저들이 우리의 하늘을 개척했고 저들 덕분에 미국이 이렇게 된 거야. 애들이 다 초롱초롱하게 그걸 다 봐요. 우주도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꼭 사람들한테 권해요. 워싱턴에 가면 꼭 우주항공박물관에 가서 우주와 관련된 걸 보지 말고 그거를 듣는 미국의 아이들을 보라고. 그 눈빛과 눈빛과 태도는 우주는 우리 거야라는 게 있어요. 이걸 왜 우리가 배우지? 우리가 갈 거거든. 우리 거니까. 우리는 그게 없어요. 누구도 우주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문화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렇죠. 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는 진짜 그런 역사가 아니었어서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거를 뭐 간접 경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체득된 경험이 없이 그들의 눈빛을 보고 오는 느낌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이게 우리가 또 장점이 또 있어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입니다. 어쨌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장점이 많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현재 모든 사회 구조나 아니면 생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30년, 40년 뒤에는 따라잡을 수 있다. 따라잡는다고 해서 뭐 미국이란 나라나 일본이란 나라가 놀고 있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미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없이 우주 개척은 쉽지 않겠다. 대한민국하고 같이 가는 게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제가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도 자주 보니까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기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사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가면 돼요. 지금부터 안 가면 오히려 정말 기회가 없어요. 늦었다고 늦었다고 때.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일본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좋게 말하면 현명하고 나쁘게 말하면 영악하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딱 미국 옆에 붙어서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행성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행성을 개척하면 지금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게 소행성에 무수히 많은 자원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류가 개발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지구라고 하는 이 소중한 공간의 자원을 파괴하지 않고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인류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철이든 니켈이든 뭐든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소행성 개발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우리도 여기저기 돈 쓸 데가 많은 나라기 때문에
우주 개척에다가 정부가 일정 부분 이상의 예산을 쓸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부는 그 돈을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쓰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쨌든 우주 기업들이 아니면 우리가 미국 같은 어떤 선도 국가와 어떤 외교적인 협력 관계나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어떤 우주 관련 매체도 만드신 거죠? 그렇죠. 2022년 10월 3일 날 제가 이제 그 코스모스 타임즈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우주 미디어를 만들었죠. 개관을 했고. 어떤 연관이 있으시길래 처음엔 그게 잘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거를 만들 때 생각은 결국은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가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거를 막 바꿔나간다고 해도 정말로 꾸준히 30년 해야 그냥 미국 옆에 설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네. 미국이란 나라는, 일본이란 나라도 그렇고 중국이란 나라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굉장히 오랜 세월의 이 축적과 혁신적인 뭐 진보의 역사들이 다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하드웨어나 기술이나 산업은 따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미디어, 컨텐츠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가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는 정부도 기업도 더 우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얘기할 때 항상 세상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80억이라는 사람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80억 명이 다 2024년 5월 20일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대를 살거나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 수단, 정말 빈부격차가 제일 크다는 남아공, 그리고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된 하이티 같은 카리브해 국가들, 거기 국민들 중에 누가 2024년에 문명적 수준 혹은 사회적 제도적 수준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나요? 그들은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지만 과거를 살고 그렇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딱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세상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식 속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여기다 투자하고 정책 만들고, 정책도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무섭냐. 유엔 협약이라든지 국제 협약을 통해서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모든 협약에 뭐라고 돼 있냐. 아우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돼 있어요. 다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라는 건 뭐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거잖아요. 미국은 2015년에 오바마 때 우주산업개발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가가 우주에서 뭔가를 개척해서 그거를 돈으로 가져왔을 때 이게 네 거야, 미국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따져보면 국제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합니다. 아니 군대가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그 자원을 지킬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됐죠. 우주정보국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오바마, 뭐 트럼프, 바이든,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미국이란 나라는 차곡차곡 정책적으로 비저너리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뭐 소송이 어쩌고 앞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정책을 보면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인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강의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게 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화가 있잖아요. 전 그걸 극장에서 2번이나 봤는데 듄이라는 영화가 1965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연재가 됐었던 거고요. 1965년에 프랭크 허버트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을 때 몇만 년 뒤에 인류의 문명을 꿈꾸는 거잖아요. 세계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인류의 문명은 이렇게 갈 거야. 컴퓨터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거기에 대항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이 승리하고 그 이후에 컴퓨터를 쓰는 게 금지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을 그렸을 때 1965년에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1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체계 속에 몇만 년 뒤에 인류의 문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때는 과거를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을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SF 작가죠. 그 사람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디즈니 거기에서 나온 거죠. 파운데이션인가 하는 그 소설을 썼을 때가 1942년입니다. 그때 이미 베스트셀러였어요. 100만 부가 풀렸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부가 팔렸다라고 하는 책인데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파운데이션도 정말로 먼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면 최소한 미국 사람들 중에 100만 명 정도는 그 책을 읽고 그 세계관을 공감하고 꿈꾸고 이걸 토대로 난 뭘 할 것인가라는 걸 꿈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1942년에 한반도의 아젠다는 뭐였을까요? 우리의 인식체계 속의 우주, 미래 문명? 아니요. 독립, 해방, 일제, 종군 위안부, 뭐 징용. 우리는 온통 그런 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축적의 격차를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기업이나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한화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홍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은행, 그런 기업, 정부가 지금 우주항공청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씨앗이라도 뿌리지 않으면 네.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추격할 수 있다. 저는 선도국가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살아 생전에 정말 우리가 산업화 성공했듯이 우주화에도 어느 정도는 따라붙지 않을까.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코스모스 타임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하면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왜 코스모스와 스페이스의 어떤 차이? 그게 우리는 그냥 우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결국 번역의 한계거든요. 영어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3개가 있죠. 스페이스, 코스모스, 유니버스. 이게 진짜요? 다 다른 그렇네요. 거죠. 그런데 스페이스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으로서의 스페이스, 네. 코스모스는 질서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성, 행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질서적 그거를 강조할 때 코스모스. 유니버스는 반대. 그렇죠. 유니버스는 거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어떤 이제 구성체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했을 때 유니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우주와 관련된 책이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칼 세이건도 그 책을 내면서 스페이스라고 하지 않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코스모스가 좀 더 스페이스보다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좀 더 우리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닐까? 단순하게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우주보다는 좀 더 이제 큰 뜻을, 깊은 뜻을 한번 담아보자 해서 이제 코스모스 타임즈라고. 문명 탐험가라는 네이밍에서 시작해서 코스모스 타임스의 네이밍으로 끝나는 이 뭔가 되게 질서 있는 느낌이 맥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고 앞으로도 그러면 정말 코스모스에서 일개 소우주 아주 미물에 불과한 개인이지만 개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시대적 소명인 우주를 알리고 우주의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죠. 어떤 비전이나 그럼 저는 희망이 굉장히 있으세요?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냥 역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 궁금하지 않겠지만 근데 제 인생의 2가지 모토가 하나는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멋지게 살자. 그러니까 좀 찌질하게 살지 말자.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모토고요. 네.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토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거는 이제 역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그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리딩 그룹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그거를 물려받아서 더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시대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손 세대는 훨씬 어려운 시대를 이어받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나오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이미 거대한 흐름이 기울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격차를 도저히 따라잡거나 빚는 따라잡을 게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그게 이미 시스템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의 소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로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마어마한 피와 땀과 노고를 통해서 우리한테 훨씬 좋은 시대를 물려준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럼요.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부과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단군이 여기에 나라를 세운 이래로 최고의 어떤 성과를 지금 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위상도 이게 높고.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항해 시대 때 항상 이제 케이스로 얘기를 드는 게, 그렇게 바다를 개척할 때 조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때 조선의 왕이, 그러니까 막 포르투갈이 바다를 개척했을 때 조선의 왕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누구였어요? 1400년대? 1400년대 초반 누구였어요?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일단 바다에 아무 관심이 없었겠죠. 뭐 그럴 수밖에 그렇지만 없죠. 다행인 건 연산군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의 황제도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도 누구도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연산군을 비난할 수 있나요? 중국의 황제를 비난할 수 있나요? 아니,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너무 실수와 실패가 많고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군한테 야, 남들이 대항해 시대 시작할 때 넌 뭐 했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신의 영역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넌 왜 신이 아니야라고 묻는 그렇죠. 거나 그렇게 묻는 마찬가지. 거죠.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1910년에 망했습니다. 그럼 정말 1910년에 망한 건가요? 1910년은 우리가 지난 긴 세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멸망을 향해서 쭉 가고 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도장을 딱 찍은 날이에요. 그날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날까지 1909년까지 너무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강력한 나라인데 1910년에 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전부터 이미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냐를 두는 거는 학자마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1800년대 세도 정치가 시작됐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흥선대원군이 위정척사를 시작했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모군란, 갑을궁장, 청일전쟁 다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서서히 몰락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몰락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우주시대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중국도 인도도 누구도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포르투갈, 잉글랜드, 네덜란드 같이 유럽의 변방의 작은 보잘것없는 국가들이 바다로 나갔던 건 그들이 선견지명이 있다거나 너무나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 리더십이 바다밖에 길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절박하게 처절하게 나간 거예요. 정확한 건 그들이 절박하고 처절하게 나간 게 반이고,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중국도 인도도 오스만 투르크도 이란도 구대륙의 거대한 제국들이 바다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약간 대륙이 너무 무주공산처럼. 풍요로우니까. 굳이 목숨 걸고 저 험한 바다? 그래 너들 다 가져. 그냥 무관심 속에 방치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결국 350년, 400년 세월이 흘렀을 때 그들이 그 식민지가 방치한 국가들은 다 식민지가 되거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반식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후손들은 누굴 탓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를 탓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더 무서운 건 지금 우주로 나가는 국가들은 1차 대항해 시대 때 세상을 개척했던 포르투갈, 잉글랜드, 네덜란드처럼 작고 절박한 국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가장 돈 많은 국가들이, 가장 기술력 있는 국가들이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미 역사적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패권을 놓치고 돈을 못 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투자해서 배운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런 채워져 거죠. 있네요.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유한한 공간을 선점한 서구의 작은 나라들이 500년 동안 인류의 문명을 선도해 왔어요. 끝이 없는 무한한 공간인 우주를 처음으로 선점하는 국가와 이런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영향력이 500년에 그칠까? 어쩌면 그보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대항해 시대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데 더 어이없는 건 뭐냐? 그분들의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바보죠?
누가 더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더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소한의 그걸 하자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시대적 소명이라는 말씀을 네. 이제 와닿고요. 오늘 덕분에 좋은 강의 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머니올라에서 진짜 후세까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번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코스모스 타임즈 이 역할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같은 매체로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동훈 문명 탐험가님 앞으로도 먼저 하시게 되는 좋은 그런 경험들, 탐험의 경험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